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정석진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간의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첫날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원전 건설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 양국의 전략적인 공조를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의미, 체코와의 원전 동맹, 그리고 경제적인 기대 성과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마침내 미국 연준이 빅컷과 함께 통화 정책 전환에 나섰습니다. 자, 지난 9월 17일 연준은 FOMC 정례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사실상 4년 6개월 만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긴축에서 완화로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금리 인하로 인한 우리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또 우리의 한국은행은 어떻게 금리를 정책 방향을 펼치게 될지 자세하게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첫 번째 이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벨 대통령님과 저는 수교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온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과 외교안보, 국방, 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지난 7월이었었죠. 한수원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자, 대한민국과 체코와의 전략적인 공조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은 체코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년, 1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기대 성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원전 동맹, 또 이런 키워드가 눈에 띄기도 하고요. 네. 체코를 공식 방문했던 수장,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더라고요. 그로부터 9년 만입니다.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의 의미, 또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기대 성과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가보도록 하죠. 네, 일단 윤 대통령은 이제 19일과 22일 그래서 체코에 이제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수행 중에 있고요. 거기서 이제 동방적 관계, 체코와의 사실상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섹터들마저도 사실 동반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제는 목표를 가지고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체코는요, 우리나라 기업들 100여 개 이상이 진출한 나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체코와 우리나라의 교육 관계는
사실 체코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들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세계 4위거든요. 그러니까 체코도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고마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투자를 해준 나라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극진히 또 우리나라에 또 윤 대통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그래서 지금 체코 순방 갔을 경우에 이번에 이제 핵심이 이제 원전이잖아요. 사실 네. 24조 원의 두코바니 원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체결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마지막 뭐 실제 도장은 아니겠지만 네. 마지막 체결을 위해서 이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원전 동맹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원전 계약뿐만 아니라 경제 영토를 이제 더 확장을 그러니까요.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AI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체코와의 동맹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체코 방문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가 의미가요. 사실 이번 원전에서의 이게 한국과 체코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과의 사실 관계도 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 미국과의 어떤 관계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이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전 동맹 파트너십 미국과의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 경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인프라 투자, 네. 다양한 분야에서의 체코와의 협력 방안이 이번에 이제는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핵심은 원전 동맹인데 방금 우리 권혁준 평론가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경제적인 동반자까지도 확대가 되고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과학, 교육, 인적 자원, 뭐 교류까지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지만요, 우리 박상도 의원님, 핵심은 원전 동맹이고 네. 당장 가장 메인 테마, 메인 쓰임은 이제 내년 3월에 있게 될 본계약 도장 찍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원전 동맹 이번에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 체코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과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일단은 내년 3월에 맺어질 계약과 관련해서 네.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네. 길을 놓고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원전 동맹과 관련해서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하는 것 이외에도 네. 이것이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체코 내 원전 2기, 태물린 원전 2기도 앞으로 가져와야죠. 가져와야 될 네, 것이고요. 네. 또 유럽에 불고 있는 원전 르네상스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건설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네. 설계, 운영, 해결료, 방사능, 물질 처리까지 예. 우리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코는 네.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협력을 시작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들도 우리와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을 좀 강조하면 체코가 좀 더 우리에게 호감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앞에서도 또 말씀하셨지만은 원전 이외의 분야, 에너지 분야, 맞습니다. 뭐 인프라. 인프라 네. 분야, 교육 분야 이런 분야까지도 확대할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도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 박상도 의원께서는 이제 동맹을 가지면서 우리도 좀 다각도로 이런 부분은 체코한테 좀 줄 테니까 나머지 2기도 좀 우리에게 좀 긍정적으로 대해주고 유럽의 교두보를 삼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권혁준 평론가, 지금 보니까 파벨 대통령과 단독 회담 그리고 확대 회담이 다 굉장히 폭넓은 협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냥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제 상승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확대 회담 한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 이렇게 했거든요. 예. 사실상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이 체코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만나서 사실 직접적인 대화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네.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결국에는 주요 논의 분야를 본다 그러면은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역 투자 부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이런 어떤 두루두 분야까지도 사실상 얘기가 오고 갔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의 가치적인 성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체코와의 가치 기반한 이제 글로벌 파트너로서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나 사실상 우리나라 굉장히 비슷한 분야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정치적 분야에서도 사실상 같은 노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도 사실상
전략적 동반자 역할로 간다는 거겠죠.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해서도 MOU를 체결을 했죠. 그러면서 같이 뭐 체코의 기업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해서 같이 이제는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기반도 만들어졌다라는 것. 이런 점들도 이제 눈에 띄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파벨 대통령은 주최해서 공식 만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체코의 비즈니스 포럼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네. 이런 거 봤을 때 분명히 이제는 재계 쪽이라든지 아니면 경제계에서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이제는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리더가 먼저 선을 끊고 이제 앞서 달려나가면 이제 다른 분야에서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벨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체코 산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중요한 기회이고 한국과의 이런 비즈니스 교류를 통해서 분명히 뭐 체코 기업들도 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는 유엔 나토 차원에서의 공감대 이런 인식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노선도 굉장히 같고요, 경제적 기반도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한국과 체코의 이번에 이제 뭐 경제 동반자 역할, 정치적 동반자 역할까지도 더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순서를 좀 보니까 단독 회담이 있었고요, 확대 회담이 있었고 이제 공동 기자회견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가장 핵심은 원전 동맹이지만은 우크라이나 재건도 이거 포인트입니다. 체코 혼자 우크라이나에 못 들고 가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체코와 함께 들어가면은 훨씬 더 그림도 괜찮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그것도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박상도 의원님, 네. 아마도 처음에 했었던 단독 회담에서 이것들 많이 논의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원전 두기 최종 계약뿐만 아니라 지금 태물린에 두 기 더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눴을까요? 어떤 내용들? 특히 최종 계약적으로 거의 뭔가 좀 확실하게 끌어냈다. 지금 단독 회담의 내용은 저희가 뭐 다 알 수 없겠지만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전의 기술 능력을 상당히 강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기술 능력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경제성입니다. 네. 두 번째가 공기 준수 능력. 세 번째가 안전성입니다. 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데 네. 우리가 유럽 사업자 인증을 받은 원전을 지금 이번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프랑스는 유럽 사업자 인증을 못 받았거든요. 이런 면에서 강조를 하고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이런 요소가 반영돼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네. 우리를 넘어설 만한 경쟁자는 안 나올 것이다. 다른 특별한 요인, 이 정치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우리 원전과 내년 3월에 협약하는 것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가 원전은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 아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추가 원전은 이번 3월에 계약되는 것과 연계가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이번 3월에 계약한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앞에서 강조한 우리 원전의 장점을 그대로 인정한다, 체코가.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 원하고 있지만 내년 3월 계약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코 쪽에서 혹시 이것을 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법적 문제, 지금 딴지를 네.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정말 큰 이슈일까? 이게 뭐 한국과 체코 스스로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뭐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재권 문제는 우리가 이미 UAE에 수출하면서 그 당시에는 지재권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웨스팅하우스에 지분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기술을 국산화했습니다. 네. 명백하게 그 당시에 미자립 기술을 국산화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부터도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APR 1400은 우리 거죠? 우리 겁니다. 네. 그 APR 1400을 좀 더 개량한 것이 AP 1000이거든요. APR 1000. 네. 이번에 나온 게 APR APR 1000이 되기 때문에 지재권 문제는 막 서로 그 강경하게 붙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미국 정부의 허가인데 네. 미국 정부의 허가는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체코는 이미 원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원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핵 확산 방지 조항을 걸어서 우리를 저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우리는 동맹이 아닙니까? 네. 동맹국이 잘 되는 일이고 우리가 잘 되면 미국도 잘 되는 것이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네. 좀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강한 전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온건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네. 온건한 전략으로는 지금 우리 상사 중재원, 한국 상사 중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온 전략으로 잘 대처해 나가면 우리가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뭐 원전으로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꾸 딴지를 거는 겁니다. 우리가 다 왔는데 한국 너네가 우리 기술을 좀 배워가지 않았느냐, 뭐 로열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지금 법적 분쟁인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또 파벨 대통령과 이것들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다만요, 위원님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둘이 협상을 하게 되면 체코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거를 좀 가져가고 싶어 하겠고 우리도 뭐 줄 거 주고 좀 받을 거 받고 앞으로 이 체코와 한국 체코 원전 동맹 어떤 것들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코가 제조 강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체코를 원자력 전초 기지로 우리가 만들면 어떨까? 예.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예. 수출해 나가는 전략을 쌓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체코의 원전 기술 필요한 기술을 전수해 주면서 우리가 주고요, 줘요. 주면서 예. 인력도 양성하고 예.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동반자로서 유럽 또는 아프리카 진출한다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체코도 자기네가 받는 게 있으니까. 네. 우리 원전 건설부는 우리가 받지만 원전 건설하면서 자기네 나라에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서로 협력을 돈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권혁정 평론가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서는 원전 동맹 그 이상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경제, 과학 전방위 협력 관계로 가고 있거든요. 체코라는 나라가 우리와는 얼만큼 중요해? 뭐 이렇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체코 프라하가 워낙 유명하기는 하지만 여행지 외에도 네. 이렇게 우리랑 밀접했어? 네. 지금까지 현황도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우리가 체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코가 아마 우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국계 기업에서 투자 금액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체코에 투자한 금액이 세계 4위입니다. 이게 순위로 본다 그러면 독일, 일본,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4위거든요. 그러니까 체코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투자를 안 해주면 사실상 돈이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우리나라가 중요한 국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양국 수교 이제는 35주년이고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이게 내년입니다. 2025년이거든요. 이걸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앞두고 나서 지금 이제 공식 순방길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체코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극진히 이제는 사실상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을 통해서 이번에 원전 이슈도 잘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체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유럽을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동서를 이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에 맞아요. 띄고요. 네. 그다음에 4대 자동차 생산국이요. 체코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본다면 유럽 안에서 본다면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어서 4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금 물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진출해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사실상 체코를 통해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제조업 분야의 강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뭐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GS 칼텍스라든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100개가 넘어가요. 지금 보면은 대표적인 기업만 나온 거지 다 세어보면 100개 넘는 기업들이 이미
체코에 진출해 있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양국 수교가 굉장히 그러니까 양국 교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 원전 이슈를 통해서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질 걸 보고 있고 지금 교육 규모가 나오고 있죠. 네.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 나옵니다. 44억 불 굉장히 큰 금액으로 계속 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 교육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 그 시발점은 바로 이제는 윤 대통령이 가서 더 많은 분야에 더 많은 섹터에 물꼬를 터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코 프라하가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체코 하면은 뭐 이런 축산업 뭐 이런 곳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유럽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네. 이번에 그래서 경제 사절단이 꾸려져서 함께 이제 체코에 네.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바이오 쪽 또 교통 인프라 쪽 굉장히 지금 섹터도 나눠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같이 이제 순방길 올랐던 기업 총수들이 있습니다. 뭐 뻔히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 LG, 네. 현대자동차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사실상 같이 이제 순방길에 올랐는데 가면서 이제 경제 인프라를 더 넓혀간다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특히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체코는 이제 제조업에 굉장히 중심을 둔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GDP로 본다 그러면 21%가 제조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상 제조업 강국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체코는 또 사실상 기초과학이 굉장히 또 튼튼한 나라기도 해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예. 왜냐하면 대학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도 굉장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우리나라의 교육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는 체코 같은 경우가 그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요즘에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나노 현미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섬유라든지 생산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총수들이 가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비즈니스 관계를 잘 맺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갔을 때 반도체 제조라든지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요. SK그룹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분야겠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분야 있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공급망을 구축하는 부분, 수소 경제 확대를 좀 기대하고 있고 LG그룹은 역시나 배터리 공급망 구축 논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체코와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도 발전할 수 있고요. 체코도 실제적으로 제조업 분야가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생의 어떤 기회를 잘 맞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특히 앞으로 뭐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 해외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 이슈인데 오늘 체코와 양해각서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정리해 네,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재건이 사실상 지금 전 세계 경제 이슈예요. 예. 과연 그 이제 재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진출하겠냐라고 봤을 때요. 사실 우리가 단도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체코와의 이번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코와의 같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 MOU의 핵심은 그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코와의 기업과 우리나라의 기업이 이제 협력 관계를 맺는 데에 각국 정부가 도와주겠다. 그 시작을 열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예.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굉장한 유리한 위치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예. 이런 점이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재건도 체코와 좀 손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표를 통해서 남은 일정들 정리를 좀 했거든요. 잠깐 한번 보고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순방 수요 일정들 보면은 이제 20일 날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이 또 있고요. 동포 만찬 간담회도 있고 21일 날 귀국을 하게 되는 이런 일정 앞으로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상덕 위원과 함께 해볼 텐데 결국 원전 동맹 이제 키워드였었고 여기서부터 좀 뻗어 나가는 건데 지금 K 원전 르네상스 얘기 나오고 있고 유럽이 저렇게 원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가니까 저 시장이 너무나 이 놓치기가 아까워요. 눈앞에 좀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K 원전의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 우리 한국 경제 어떤 모습들 보여줘야 될까요? 일단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이 지적하셨지만은 탄소 중립과 전력 확대 네, 인프라 확대. 두 가지로 지금 에너지 분야에서는 강조되고 있고 그것이 르네상스를 불러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에너지원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네. 원자력은 간헐성 없이 24시간 계속 전력을 깨끗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탈원전했던 국가들이 예를 들면 이탈리아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탈원전했는데 돌아섰고요. 예. 또 독일도 여론이 원전을 해야 된다. 독일 맞아? 독일마저 여론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럽뿐만이 아니라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세계 시장이 열리고 있다. 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네. 지금까지 잘해온 거 잘하면 됩니다. 뭘 잘해왔느냐? 원전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네. 이것을 잘 유지해 왔거든요. 물론 지난 정부에서는 이걸 좀 망가뜨렸지만 새로 잘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걸 잘 유지하면 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잘 도와주면 되고요. 원전 관련. 원전 관련 중소기업 도와주면 되고 지금 그런 정책을 윤 대통령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네. 또 제일 중요한 게 인력 양성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원자력 공학과가 문을 닫고 학생들이 안 와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예. 아직 그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로 우리가 이렇게 진출하려면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젊고 유능한 인력이 원자력 분야에 많이 와야 됩니다. 그걸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원전 경쟁력을 가지려면 네.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대형 원전이 필요한 나라에는 대형 원전을 공급해 주고 네. 소형 원전이 필요한 나라에는 소형 원전을 공급해 주는 이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 소형 원전은 지금까지는 대형 원전이 공기업 중심으로 네. 움직였지만 소형 원전은 이제 민간 기업 중심으로 움직이면 된다. 그래서 이미 대기업들이 네. 뭐 삼성, SK, 두산. 두산 뭐 등등 네. 예, 그런 기업들이 진출해 있거든요. 이 진출해 있는 것을 잘 성장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면 그러면 지속적으로 원전 강국으로 남고 세계 수출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 SMR에서 또 K 원전이 치고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의무와 숙제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박상동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금리 인하, 전격 금리 인하에 나선 건데요. 영상 보시고 난 뒤에 미국의 금리 피벗 정책 전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educe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This decision reflects our growing confidence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in a context of moderate growth and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네, 미국의 중앙은행, 미국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0.5%포인트 금리 인하, 빅컷과 함께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리겠다 이런 의견까지도 함께 비쳤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한국은행의 10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계속해서 이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컷이었습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0.25냐, 0.5%포인트냐 참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네네. 자, 왜 0.25가 아닌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했을까요? 여기가 좀 초점이겠죠. 그건 전 사실 평론가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 생각이 왜냐하면 평론가 또 그 전에 비컷이라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도 그 정도로 0.25냐 0.5%냐 포인트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팡질팡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비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 그런 배경을 좀 살펴본다 그러면 역시나 뭐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던 부분은 뭐 이미 다 아실 예. 거고요. 하나가 이제는 노동시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노동시장이 경색이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사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겠다라는 것이 연준 위원들의 아마 목소리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8월에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전월보다 14만 2천 명 늘어났거든요. 예상치 16만 명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고용이 좀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예상보다 고용이 늘지 않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차트로 확인을 한 거고, 그러면 실업률도 사실상 이제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노동시장이 경색이 올 거고 이거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크게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률 이제 차트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8월에 4.2%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이 실업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지금 연준위원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당을 했고, 그래서 선제적인 어떤 통화 정책으로 이제는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격차 나오고 있죠. 이제는 1.5% 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상단이 5%가 되고 우리나라는 3.5%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음 달에 있을 이제 금통위에서 과연 어떻게 금리 결정을 할지 이 부분이 이제는 뭐 시장의 가장 큰 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는 평가는 그래요. 이게 매파적 비컷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비컷은 비컷인데 사실상 이렇게 속 시원하게 뭔가 이제 풀이된 건 없다. 그래서 약간 매파적 성격이 좀 느껴진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현실은 지금 비컷을 단행했고 이러한 여파가 지금 우리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고용 시장 경기 때문에 이제 네. 비컷 0.5%포인트 인하에 나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경기 침체가 된 거야, 이렇게 미국이 안 좋아, 이거를 좀 네. 아니다라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아니다라는 네. 것은. 그러면서도 또 비컷도 하고. 근데 지금 네. 고용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왜냐면 미국 실업률 4.3, 4.4, 4.2 네.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좀 여러 가지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0.25%포인트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비컷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시장에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비컷을 단행한다 그러면 사실상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침체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연준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제 실업률이 이제는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실업률이 작년 말 봤을 때 3.7%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에 와서 4.2% 아까 차트 나왔었죠. 상승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4.3%가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사실 실업률이. 그런데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게 사실 이제는 좀 예.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볼 수밖에 없는 이 지표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는 실제 선제적으로 이제 단행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7월에 구인 그다음에 이직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기업들이 구인은 줄이면서 해고는 늘어나는 게 또 차트로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시장이 경색이 올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컷을 이제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서 노동시장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고용이 강할 때 이를 지지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는 지금 괜찮을 때 일단 선제적으로 방어책을 만들겠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렇게 이제는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연준은 고용시장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어떤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금리 인하, 보험적 차원의 금리 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조금만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은 역시 예방적 금리 인하였어. 네. 좀 나쁘게 나오면은 아니야, 경기 침체의 금리 맞아요. 인하였어. 앞으로 좀 논란은 있을 것도 같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님, 이제 방향 전환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는 시작된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뭐 금리 인하는 이제는 피벗이 됐다라고 이제 통화 완화 쪽으로 이제는 움직였다라고 확실히 이제는 볼 수 있겠고, 사실 0.25%포인트 정도 내렸다 그러면은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아니면은 사실상 뭐 침체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일단 과감하게 비컷을 단행을 했거든요. 예. 이런 거 봤을 때에 확실히 이제는 뭐 전환을 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물가보다는요 결국에는 이제 성장이라든지 고용에 이제 무게를 뒀다라고 이제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을 이제 고려하고 있다, 뭐 신중히 평가한다라고 보면서 사실상 뭐 약간 뭐랄까 뉘앙스를 좀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매파적 비컷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은 긴축은 이제 종료가 됐다라는 걸 확실하게 이번에 비컷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거고, 그래서 시장은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그널과 맞춰서 아마 자산 시장이 변동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제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큰 자신감을 가졌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물가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결정하기보다는 고용이라든지 경기, 경기다. 이 부분에서 아마 목표치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두 번의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두 네. 번은 더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지금 시장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 점도표를 보더라도 올해 1%포인트 정도 인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0.5%포인트 정도 50 베이시스 포인트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남은 두 기간 동안 회의 동안에 0.25%포인트 한 번씩 이제 내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아마 남아있는 그 연준 FOMC 회의 때 0.25%포인트 한 번씩 내릴 거다라고 이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1%포인트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FOMC 회의 점도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점도표를 본다 그러면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미래에 사실 연준 위원들의 미래에 이제 금리 예상을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거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뭐 저거는 변합니다. 항상 예. 회의 때마다 사실 점도표는 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는 19명의 전준 위원들이 네. 미래의 금리를 예상했을 때 점점 더 우하향하는 이제는 금리의 표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값도 내려가고 있는 것도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봤을 때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통화 정책 조정을 뭐 서두르지 않겠다 이러면서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너무 완화적인 제스처는 취하지 않았던 부분도 사실 느껴지고요. 뭐 필요하면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시장이 참 빠릅니다. 지금 연준의 빅컷, 베이비컷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완전히 관심이 또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1은행, BOJ. 우리 뭐 웬만한 국가들은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일본만 좀 독특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끝난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일본의 금리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본이 왜 이렇게 더 중요하게 됐는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결국은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결이 됐죠. 이 내용도 함께 일본 통화정책 가볼까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난달에 아시겠지만 블랙 먼데이가 있었을 때 네. NK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또 하나의 요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일본은행이 과연 금리를 향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본다 그러면 자금이 사실상 NK 트레이드 청산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뉴욕 시장에서 자금 빼서 사실 청산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갚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은행의 목소리가 중요했고 이번에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은 안도감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만장일치였네요, 다행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엔화 가치를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엔화 가치는 올라갈 거라고 지금 보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에 지금 뭐 일본 금리에 대해서 인상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엔크레딧 트레이드의 청산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녹여져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랙 먼데이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동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에다 총리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방송하는 중간에 아마 지금 목소리가 기자회견 중이네요. 네. 기자회견 네. 중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과연 우에다 총리가 어떤 얘기를 할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어라는 목소리가 그런 뉘앙스만 비춰도 사실상 그렇게 되면 엔화 가치는 오르게 되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엔크레딧 트레이드 청산의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에 있는 자본이 사실상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블랙 먼데이가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이제 일본 은행의 우에다 총리의 목소리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BOJ, 일본 중앙은행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쪽이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방향성에 있는데 이번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동결이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성이겠죠. 이 총재, 우에다 총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몇 시간 뒤에 결론이 나오게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다음 주 앞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도 같습니다. 다음은요, 평론가님, 이제 우리 한국은행인데 네. 한국은행은 이제 9월에는 회의가 없고 이제 10월이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의 금통위가 원래는 쉽잖아요. 미국이 0.5 내렸으니까 우리도 인하할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이창용 총재가 이 집값과 이 가계부채 얘기 많이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준금리 인하할까요? 저는 개인적 생각은 이제는 인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네, 이제? 왜냐하면 물론 네. 가계부채의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네. 금융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도 아마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침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가계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내수 경기에 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는 한은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딜레마에 빠져 있죠. 예.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예. 그래서 연준이 이제 피벗을 단행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뭐 각종 지표를 보고 아마 한은이 이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 대선도 걸려 있죠. 중동 사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뭐 전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대외적인 변수도 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금리를 인하해서 사실상 경기 살리기에 나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은은 공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네. 계속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공감하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내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는 역시 지금까지 못했던 건 네, 주택 시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사실 부채에 대한 가계부채 문제도 있죠. 부동산 만약에 금리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또 영끌적도 들어오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주택 가격 동향 나오고 있죠. 전국이 이제는 0.24% 이제 오르고 있고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만 오릅니다. 네, 56개월 만에 또 최고치입니다. 또 아파트만 쪼개본다 그러면 1.27% 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주간 가격으로 봐도 지금 월간 가격으로 봐도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단행한다. 그러면 사실상 뭐 많은 분들이 대출 받아서 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8월 말과 비교해서 12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조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그나마 좀 잡혔는데요. 예, 그나마 좀 잡힌 거죠, 사실. 예. 보통 이제 한 달 만에 4조 이상 어마어마했죠. 네, 어마어마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DSR 2단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되면서 이런 어떤 심리적 압박이 좀 작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증가폭은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가계대출은 최대거든요, 주담대가. 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주담대 이슈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멈출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슈가 되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양축을 좀 비교해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한번 한은이 금통위에서 양보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는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까라고. 왜냐하면 내수 경기는 지금 살려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 공식대로면은 진작에 우리는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네. 됐고 10월은 미국이 이제 해줬으니까 이게 거의 확실한데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지금 가계부채와 집값을 지적해 왔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10월의 선택 한번 여러분 우리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주식시장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지금 뭐 비껏 한 날에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오늘 간밤이었었죠. 네. 조금 고용지표 실업수당 청구도 좋게 나오니까 또 오르기도 하고 네. 당분간은 이 지표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증시는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했었죠. 사실 빅컷이 단행된다라고 본다면 물론 시장에 선 반영되다 보니까 네. 뭐 주시장에서는 이미 끝난 이슈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0.5%포인트 정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에 호재로서 작용해야 되는데 사실 그제 시장을 본다 그러면 그 당일 시장을 당일날? 본다 그러면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시장이었고 네. 다만 이제 하루 지나서 이제 어제 뉴욕 시장을 본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크게 반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급등. 오히려 급등을 했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상 그래왔어요. 금리가 인하됐을 때 사실상 그러면 크게 올랐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네. 경기 침체 진입 이후에는 오히려 증시가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인하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까 평론가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했다 그러면 증시가 더 안 좋은 거죠, 네. 사실상. 그래서 이런 역사적 이제 평가도 있고요.
95년도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좀 본다 그러면 2001년도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10월 달에 금융위기 있었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19 등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이럴 때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단행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뉴욕 증시 본다면 그 당시에 좀 뛰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갔던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 전망을 하신 분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어제 뉴욕장을 본다 그러면 뉴욕 3대 지수 다 크게 뛰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2% 이상 뛰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뛰었단 말이에요. 이런 점들이 시장에 이제 호재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우리 주식시장에 굉장히 좀 금리 인하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저는 고민들이 좀 크지 않을까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빅컷 큰 폭의 금리 인하 한 날은 빠지고 네, 맞습니다. 다음 날은 고용 지표가 조금 잘 나오니까 또 오르고. 네. 근데 이것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오늘 밤에 또 고용이나 뭐 경기 뭐 나쁘게 나오면 빠지고 뭐 네. 이렇게 일희일비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K 증시 우리 국장이라고 권혁준 평론가께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반도체의 문제거든요. 네. 오히려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이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살짝 봤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주가가 또 빠졌고 네. 외국인들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무섭도록 팔고 있거든요. 네. 모건 스탠리라는 곳에서 이제 반도체 경기 꺾였다. 뭐 이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오히려 투자자 주식 입장에서는 네. 완전히 반도체입니다. 네. 참 이 반도체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꺾인 건가요? 지금? 근데 이제 시장의 반응은 반반입니다. 사실상 뭐 디램이라든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사실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건 맞다. 예, 네. 그건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하지만 HBM이 끝나겠느냐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반 양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우리나라의 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모건 스탠리의 이제 반도체 산업 보고서가 맞아요. 사실상 SK 하이닉스를 강타를 했죠. 그래서 예. 이제는 주가가 어제로 본다 그러면 크게 빠졌다가 오늘은 이제는 다시 한번 소폭 만회했던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런 어떤 여파가 계속 미치고 있고 그렇죠. 사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요.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다양한 섹터가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제 금투스에 대한 부분이 이거든요. 사실 오히려, 정부나 예. 뭐 여당이나 금투스에 대한 폐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국장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그러니까 국장에 대한 안 좋은 약세장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금투스 때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제 야당 측에서도 양보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뭐 6만 전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지금 삼성전자 오늘도 빠졌어요. 예, 오늘도 네. 빠지고요. 네. 사실상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네. 10만 닉스 이런 늪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부분이 이제는 가장 큰 이슈고요. 결국에 이런 본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를 대체할 차기 주가 뭐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순환매 장세가 오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섹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또한 기대를 또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시장은 그래서 밸류업 지수가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좀 정부가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호재라고 보거든요. 예. 여기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땐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우호적인 시장이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나 하지만 이제는 대외적인 경기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약세를 좀 기록하고 있다 해서 굉장히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산업, 반도체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정말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네. 팔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권혁준 평론가도 이야기해 주시면 떠난 거는 아닙니다. K 증시에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투세를 유예한다든가 네. 다음 주에 아마 나오게 될 밸류업 지수 같은 것들의 모멘텀만 있다면 맞습니다. 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좀 투자 포인트도 함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주, 반도체 산업 부디 모건 스탠리가 틀리기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죠. 네,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지만은 네. 지금의 시장에 가장 큰 약세로 작용하는 거는 네. 금투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 그걸로 살릴 수 있다. 예, 그래서 금투세에 대한 완화 부분, 폐지 부분이 네. 분명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권혁준 경제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무더웠던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추석 연휴가 지나고요. 오늘은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부디 안전, 운전 유의하시고요.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